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20일쯤 지난 소집일, 오래간만에 모리노를 보았다. 아침 조례가 시작되기 전 모리노는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는 반 애들 사이를 헤치고 내 자리로 다가왔다. 우리에게 인사를 나누는 습관은 없었다. 모리노는 내 바로 앞에 멈춰서더니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얹어놓았다. 처음 보는 수첩이었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표지는 갈색 인조 가죽이다. 문방구 같은데 진열되어 있을 듯한 흔해 빠진 수첩이었다. 주웠어. 모리노가 말했다. 내 거 아닌데? 알아? 수첩을 내민 모리노는 뭔가 재미있다는 눈치였다. 책상에 놓인 수첩을 집어들었다. 표지에 들은 인조 가죽은 촉감이 매끌매끌했다. 페이지를 대충 넘기며 확인해 보니 수첩 앞부분에만 작은 글자가 적혀 있을 뿐 뒤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맨 앞부터 읽어봐. 모리노가 말한 대로 누가 쓴 것인지도 모르는 글자를 속으로 읽어보았다. 행을 자주 바꾸며 메모하듯 적은 문장이었다. 5월 10일 역 앞에서 크츠자 미츠에라는 여자를 만났다. 나이는 16. 말을 걸자 얼른 차에 올라탔다. 바로 T산으로 데려갔다. 그 애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기 어머니가 신문 투고란에 정신이 팔려있다고 했다. T산 정상 부근에 차를 세웠다. 트렁크에서 칼과 못 같은 것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고 있는데 여자애가 웃으며 그게 뭐냐고 물었다. 글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다. 크스다 미츠에라는 이름을 들은 기억이 있다. 3달 전 어느 가족이 T산으로 하이킹을 갔다. 아들과 부모, 이렇게 3식구였다. 아버지는 오래간만에 맞이한 휴일이었기에 산에 도착하자마자 누워서 쉬고 있었다. 아들이 함께 놀자며 이렇게 세우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점심때가 지나서 아들은 혼자 숲속을 산책. 어머니가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숲속에서 비명이 들렸다. 숲속으로 달려가자 아들이 보였다. 아들은 약간 위쪽을 쳐다보며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아들이 바라보는 곳으로 시선을 향한 부모는 먼저 그 주변 나뭇가지가 검붉게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눈높이에 기묘하게 생긴 작은 것이 못에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에 무엇인가가 못 박혀 있었다. 그것들이 크스다 미치에였다. 누군가가 숲속에서
크스다 미치를 해부했다. 눈, 혀, 귀, 엄지, 간, 그런 것들이 못에 박혀 나무에 걸려 있었다. 어떤 나무에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왼쪽 엄지 발가락과 윗입술, 코와 위장이 박혀 있었고, 또 다른 나무에는 크스다 미치를 해부한 다른 부분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처럼 걸려 있었다. 이 사건은 바로 전국을 들끓게 만들었다. 모리노가 주워온 수첩에는 크스다 미치를 살해하고 어느 부위부터 나무에 걸었는지, 어떤 못을 사용했는지 등이 전혀 감정이 섞이지 않은 채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이나 잡지, 인터넷에서 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어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런데 수첩은 그런 매체에 노출이 되지 않은 상세한 내용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 이 수첩은 크스다 미치를 죽인 범인이 잃어버린 것 같아. 크스다 미치에는 이웃 현에 사는 여고생으로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은 여가 빌딩에서 헤어진 친구였다. 그리고 크스다 미치에는 아직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엽기 살인에서 첫 피해자로 기록되었다.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사건이 한 건 더 일어났기 때문에 연쇄 살인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두 번째 피해자 이야기도 적혀 있어. 6월 21일, 쇼핑백을 안고 버스를 기다리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름은 나카니시 카스미라고 했다.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H산으로 가던 중에 자기 집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조수석에서 난리를 부렸다. 일단 차를 세우고 쇠망치로 때렸더니 조용해졌다. H산 깊은 곳에 있는 오두막으로 여자를 데리고 갔다. 나카니시 카스미라는 전문학교 학생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은 한 달 전 일이었다. 뉴스나 신문에서 크게 다루었는데 수업이 끝나 집에 돌아온 나는 그것을 보고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카니시 카스미는 H산에 있는 오두막에 있었다. 주인이 누군지 분명치 않은 상태로 오래 버려져 있던 오두막이었다. 비가 심하게 새고 안에는 곰팡이와 얼룩이 뒤덮여 있었다. 벽과 바닥은 판자로 되어 있었는데 가로 세로 3m 넓이었다. H산 기슭에 사는 노인이 이른 아침에 산에 나무를 캐러 왔다. 여느 때 같으면 닫혀있을 오두막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여겨 다가가 보니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노인은 입구에서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았다. 틀림없이 처음에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으리라. 오두막 바닥에는 나카니시 카스미가 널려 있었다.
첫 번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몸은 각 부위별로 나뉘어져 제각각 10cm 정도 간격으로 촘촘하게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바닥에 가득 배치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나카니시 카스미는 모두 100조각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이야기다. 수첩에는 그 작업을 진행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다. 두 사건에서 범인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범인은 체포되지 않은 상태였다. 매스컴은 아직도 이 두 사건을 엽기 연쇄 살인사건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난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좋아. 어째서? 이상한 사건이니까. 모리노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 역시 같은 이유로 늘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모리노가 하는 말을 이해한다.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낸 것이다. 토막이 난 사람과 토막을 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 나와 모리노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에 특별히 흥미를 느꼈다. 비참하고 소식을 듣는 순간 목을 메고 싶어지는 에피소드를 늘 찾고 있었다. 그런 이상한 습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어도 서로가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있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릴 테지만 우리는 감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전 세계 고문 기구나 여러 가지 사용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면 우리는 더욱 목소리를 죽였다. 수첩에서 고개를 드니 모리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카니시 카스미가 바닥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수첩 어디서 주웠어? 그렇게 묻자 모리노가 설명했다. 어제 저녁 모리노는 자주 가는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손님들에게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주인이 운영하는 어두컴컴하고 조용한 가게라고 한다. 모리노는 가게 주인이 끓여준 커피를 마시며 세계 잔혹 이야기라는 책을 보고 있었다. 문득 빗소리가 들렸다. 창 밖을 보니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다. 모리노는 나가려고 일어서던 손님이 다시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았다. 소나기가 그치기를 기다리기 위해 좀 더 커피숍에 앉아있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리라. 그때 커피숍 안에는 모리노를 제외하고도 손님이 5명 있었다. 모리노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게 안을 걷던 중 발 아래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바닥에는 검은 판자가 깔려 있었는데 누군가 거기 수첩을 떨어뜨렸고 그것을 밟은 것이었다. 모리노는 수첩을 집어들어 주머니에 넣었다. 주인을 찾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화장실에서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도 손님들은 소나기가 내리는 광경을 창 너머로 바라보고 있을 뿐 늘지도 줄지도 않은 상태였다. 빗발이 얼마나 거센지는 잠깐 밖에 나갔다 온 주인이 입은 옷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소나기가 지나가자 밖에는 다시 햇볕이 났다. 몇몇 손님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여름 햇살은 소나기에 젖은 길을 바로 말렸다. 머리누가 수첩을 기억해내고 안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은 것은 집에 돌아가서였다고 한다. 난 2번 화장실에 갔어. 처음 갔을 땐 수첩이 없었지.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를 돌아오자마자 소나기가 내려서 손님은 늘지도 줄지도 않았어. 수첩은 2번째로 갔을 때 떨어져 있었어. 그 커피숍에 범인이 있었던 거야. 범인은 이 부근에 살고 있다는 거지. 머리누는 가슴 앞쪽에 주먹을 꾹 쥐었다. 2 시체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2~3시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 부근에 범인이 살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였다. 이 사건은 아마 오래도록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엽기적인 사건이었다. 전국적으로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초등학생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 되었다. 범인이 이 부근에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괴롭다. 이 수첩,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상상해서 썼을 가능성도 있잖아? 수첩을 계속해서 읽어봐. 어서 읽어보라는 듯이 머리누가 재촉했다. 8월 5일 미즈구치 나나미라는 여자애를 차에 태웠다. S산 근처 메밀국수집에서 만났다. 산 남쪽 숲으로 가니 신사가 있었다. 여자애와 함께 숲으로 들어갔다. 그 숲속에서 수첩 주인은 미즈구치 나나미라는 여자애를 배에 칼로 찔렀다. 미즈구치 나나미는 수첩 안에서 파괴되어 갔다. 미즈구치 나나미에게서 2 눈을 파내는 모습이나 자궁에 어떤 빛깔인지가 깨알같은 글씨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즈구치 나나미는 숲속에 버려졌다. 이 이름 들어본 적 있어? 머리누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즈구치 나나미가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머리누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학년으로 올라와 같은 반이 된 뒤였다. 나와 마찬가지로
아무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않은 애라는 생각이 들었다. 쉬는 시간에도, 복도를 지날 때에도 머리눈은 늘 다른 애들을 피해 움직이고 있었다. 말하자면 다른 애들과 무리를 짓지 않는 것이다. 우리 반에서 그런 학생은 모리노와 나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모리노처럼 애들을 시끄럽게 구는 모습을 바라보며 싸늘한 표정을 짓지는 않는다. 내 경우에는 그들이 말을 걸어오면 대답 정도는 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농담도 한다. 적어도 평범한 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두가 형식적인 것으로 반 친구들에게 보이는 웃음은 대부분 거짓이었다. 처음 이야기를 나눌 때 모리노는 그걸 눈치채고 내게 물어왔다. 내게도 그런 표정 짓는 법 가르쳐 줄래? 수업이 끝난 뒤에 모리노는 내 앞에 서서 똑바로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그렇게 말했다. 모리노는 속으로 나를 비웃고 있었으리라. 5월이 다 지날 무렵이었다. 그 뒤로 우리는 이따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모리노는 검은색 옷만 입었다. 긴 생머리에서부터 구두까지 온통 검은색으로 감싸고 있었다. 반대로 피부는 내가 지금까지 본 그 누구보다 희고 손도 마치 도자기처럼 만든 듯했다. 왼쪽 눈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은 삐에로 얼굴에 그려진 무늬처럼 마술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다른 사람들보다 적기는 해도 표정 변화가 없진 않았다. 예를 들면 모리노는 러시아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50명이나 살해한 살인마에 관한 책을 재미있게 읽는다. 같은 반 애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지독하게 창백한 표정이 아니다. 눈이 빛나고 있다. 나는 모리노와 이야기할 때만 거짓 표정을 짓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그런 얼굴로 바라본다면 내가 왜 그렇게 무표정한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 표정은 모리노를 상대할 때만 짓는 표정이다. 아마 모리노가 시간이 날 때면 나를 대화 상대로 고르는 것은 서로 비슷한 이유일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둘 다 남들 눈에 띄는 것을 싫어했다. 교실에서 떠드는 다른 애들 뒤에 숨어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여름 방학이 찾아왔고 나는 그 수첩을 읽게 되었다. 등교 온 다음 날 우리는 역에서 만나 S상 기숙으로 가는 전차를 탔다. 학교 밖에서 만나는 것도 처음이고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모리노를 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모리노는 여전히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있었다. 아마 모리노도 나와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시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전차 안은 조용하고 전혀 붐비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제각각 책을 읽었다.
모리노는 아동 학대에 관한 책을 읽었고, 나는 한 유명한 소년 범죄 범인 가족이 쓴 책을 읽었다. 역에서 내려 S산 주변에 메밀국수집이 몇 군데나 있는지를 역 앞에 있는 낡은 담배가게 할머니에게 물었다. 메밀국수집은 한 곳뿐이며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메밀국수집을 향해 갓길을 걸었다. 언덕길이라 산 측면을 따라 커브를 그리고 있었다. 메밀국수집은 S산 기슭에 있는 식당가에 있었다. 붐비지 않아 차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었다. 메밀국수집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주차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게 문을 닫지는 않았는지 영업 중 간판이 보였다.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범인은 여기서 미즈구치 나나미를 만난 거네? 모리노는 마치 관광지를 온 듯이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아니, 아직은 모르는 셈이지.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 있는 단계니까. 우린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 확인하러 갔고. 나는 모리노를 무시하고 수첩을 읽고 있었다. 파란색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수첩에 기록된 것은 새 여성을 살해한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그 밖에도 몇몇 산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산 이름은 맨 앞쪽 페이지에 있었는데 여자들이 살해당하는 이야기보다 먼저 적은 모양이다. 산 이름 앞에 동그라미 2개나 동그라미, 세모나 X 같은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세 사람이 버려져 있던 산에는 동그라미 2개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체를 버리기에 편한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했다. 수첩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 수첩을 경찰에 넘길 생각은 우리 둘 다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범인은 어차피 곧 잡힐 것이다. 수첩을 경찰에 가져가면 범인 체포가 빨라질지는 모른다. 그 결과 희생자 수는 줄어들 것이다. 사실은 수첩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수첩 같은 것은 모르는 걸로 하고 있을 생각이었다. 네 번째 피해자가 나온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죽인 셈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 수야 없지. 우리는 메밀국수를 흐르륵 먹으며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모리노 얼굴에 그렇게 만들 수야 없지? 라는 생각은 드러나지 않았다. 바로 앞에 있는 메밀국수 이외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다는 듯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투였다. 메밀국수집에서 신세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길을 걸으며 모리노는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살인자가 만졌을 표지를 계속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모리노가 범인에 대한 경외감을 품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도 약간 그렇긴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안다. 범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아야 할 인간이다. 그런 사람을 혁명가나 예술가를 보는 듯한 눈길로 바라보아선 안 된다. 그리고 동시에 흔히 유명한 살인범을 숭배하는 특수한 인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린 수첩 주인이 저지른 사건에 불길한 포로가 되어 있었다. 범인은 한순간 일정한 상식선을 넘어 인간이 지닌 인격과 존엄을 짓밟고 인체를 파괴해버렸다. 그것이 악몽처럼 나를 계속 끌어당긴다. 신사로 가기 위해선 메밀국수집에서 꼭대기 쪽으로 더 가서 긴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불합리할 정도로 분노를 느낀다. 그래서 경사가 가파른 계단도 좋아하지 않는다. 신사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지쳐 있었다. 잠시 경내에 있는 돌비석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했다. 신사 안에 있는 나뭇가지들은 높이 솟아올라 올려다보니 한여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쏟아져 내리는 매미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모리노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었다. 이윽고 모리노가 땀을 닦으며 일어섰다. 시체 수색이 시작되었다. 범인은 미즈구치 나나미와 이 길을 함께 걸었던 거네? 모리노는 나와 나란히 걸으며 중얼거렸다. 신사 뒤로 돌아 숲으로 향했다. 범인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어설픈 수색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듬 찾다 보니 1시간이 지났다. 저쪽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나와는 다른 곳으로 가서 찾고 있던 모리노가 이윽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가보니 절벽 아래쪽에 모리노가 뒷모습을 보이고 서 있었다. 우두커니 서서 두 팔을 쭉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나도 곁으로 다가가 그것을 보았다. 미즈구치 나나미가 있었다. 숲과 절벽 사이에 난 좁은 틈새, 한 그릇 커다란 나무 뒤에 들이운 희미한 그늘 속에 미즈구치 나나미는 벌거벗은 채로 앉아 있었다. 땅바닥에 앉아 등을 큰 나무 등치에 기댄 채였다. 두 손과 두 발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목 윗부분이 없었다. 머리는 갈라진 배 안에 들어있었다. 두 눈은 두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 대신 눈두덩에는 진흙이 채워져 있었다.
입 안에도 부엽토가 담겨 있었다. 등을 기댄 큰 나무 등치에 뭔가가 감겨 있었다. 뱃속에 있던 것이었다. 핏자국이 땅바닥에 검게 남아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미지그치 나나미가 입었던 옷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시체 정면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시체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튿날 모리노가 내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왔다. 수첩을 돌려줘. 모리노가 보내는 문자는 늘 간결하고 짧다. 쓸데없는 기호도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짧은 문자는 모리노가 휴대전화에 다는 짤랑짤랑 시끄러운 열쇠고리나 휴대전화 줄 같은 것을 증오한다는 사실과도 통한다. 수첩은 내 손에 있었다. 미즈구치 나나미가 있던 곳을 떠날 때 모리노에게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돌아오는 전차 안에서 모리노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모리노는 그곳을 떠날 때 땅바닥에 있던 미즈구치 나나미가 입었던 옷을 주워 자기 가방에 넣었다. 옷은 많이 찢어져 있었지만 모자와 가방,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은 무사했다. 미즈구치 나나미가 갖고 있던 가방에는 화장품과 지갑, 손수건 따위가 들어있었다. 돌아오는 전차 안에서 나는 그것을 보았다. 지갑 안에 있는 학생증을 보고 미즈구치 나나미가 이웃 현에다는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티커 사진을 붙여두는 수첩도 가방 안에 있었다. 학생증 사진과 스티커 사진으로 미즈구치 나나미가 어떻게 생긴 여학생인지 알 수 있었다. 미즈구치 나나미는 여러 친구들과 스티커 사진 앞에서 웃고 있었다. 휴대전화 문자를 받은 다음 날 나는 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모리노와 만났다. 처음에는 몰라봤다. 옷차림이 여느 때와 달리 어두운 색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쓰고 있는 모자가 어제 시체 옆에서 주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야 그 복장이 미즈구치 나나미와 비슷하게 차려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헤어스타일이나 화장이 스티커 사진에 찍혀있던 미즈구치 나나미와 똑같았다. 옷은 찢어져 있으니 비슷한 것을 구했을 것이다. 수첩을 받아든 모리노는 무척 즐거워 보였다. 내가 물었다. 시체가 숲속에 있단 이야기 그 사람 가족에게 알릴 거야? 모리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알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 여자 언제쯤 경찰이 발견할까? 미즈구치 나나미가 죽기 직전에 입고 있던 것과 같은 옷차림을 하는 모리노가 그 죽음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 사람 가족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방불명되었다며 찾아 헤매고 있을까? 남자친구는 있었을까?
학교 성적은 어땠을까? 모리노는 평상시와 조금 달랐다. 함께 이야기하는 사이에 말투나 제스처가 평소 모습에서 멀어져 갔다. 앞머리 모양에 신경을 쓰거나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커플 분위기를 화제에 올리기도 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나는 미즈구치 나나미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 모리노를 보고 있자니 미즈구치 나나미는 이런 분위기를 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리노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짚고 즐거워했다. 곁에는 예전에 미즈구치 나나미가 들고 다니던 가방이 있다. 가방 고리에 캐릭터 열쇠고리가 달려 있었다. 당분간 그 차림새로 지낼 예정이니? 응, 재밌겠지. 흉내내기 놀이를 하겠다는 셈이다. 그것도 단순하게 웃는 모습이나 거울을 들여다보며 눈썹을 살피는 평범한 여고생들 모습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 미즈구치 나나미가 스며든 것처럼 느껴졌다. 맥도날드에서 나오자 모리노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고 걸었다. 내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때까지 모리노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역 앞에서 모리노와 헤어진 뒤 집에 돌아와 먼저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 그 엽기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다른 내용일 뿐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 미즈구치 나나미라는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두 피해자 친구와 가족들이 슬퍼하는 영상이 나왔다. 브라운관에 크게 클로즈업되는 두 피해자 사진. 나는 모리노가 떠올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리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기분 나쁜 예감을 애써 떨쳐냈다. 하지만 두 피해자 사진에 나타난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은 미즈구치 나나미와 흡사했다. 그것은 결국 지금 모리노는 살인마가 노리는 타입이라는 이야기다.